네,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강석진 정치평론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인, 편집국장, 보도국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네. 언론인들이 가감 없이 이 돌직구도 던졌다 이렇게 이제 전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또는 국정운영의 우선순위 이런 것에 좀 변화가 있을 건지 아니면 어제 간담회로 미뤄볼 때 큰 변화가 없을 거다. 야권에서는 또 이런 비판적인 논평이 벌써 나왔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내용적으로 보면 어제 이제 대통령 말씀을 꼼꼼히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면 대통령의 기존의 생각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생각이나 또 소통에 대한 문제라든지 네. 물론 조금의 어떤 변화는 있긴 합니다만은 큰 틀에서 대통령의 생각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소통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여야 대표들 만나서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네. 그러나 대통령의 국정에 쭉 그냥 이 방향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변화가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예, 봅니다. 강석진 평론가.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우물가에서 숭늉 구하는 건 아니지만 좀 변화가 있길 기대한 국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저께 그 간담회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소통을 좀 막아왔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인사나 구조의 문제,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의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변화를 느끼기는 좀 어려웠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얘기 중에 여야 3당 대표와 회동하겠다. 네. 그리고 그걸 정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게 그냥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대통령과 3당 대표가 정례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네. 그럼 대통령의 그 본 마음은 변화가 없더라도 실제로 국정 운영에 상당한 정도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어쨌든 국회의 그 역학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을 비롯해서 각종 이 법안 등등 국회가 처리하지 않으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재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인데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어떤 형태로든 좀 서로 맞춰가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 이것이 앞으로 좀 힘을 발휘할 가능성은 없는가?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자주 만나다 보면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기대도 하고 싶은데요. 앞면에도 지금 정례화하고 여야 정부 협의체 구성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이제 근데 그 회담에서 대통령이 보여줄 근본적인 변화의 모습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첨가가 돼야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예.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일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또 이제 국민의당까지 합하면 네. 163석 압도적인 일단 다수의 이제 거의화가 됐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예전 같으면은 크게 성과가 없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국회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사실 야당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야당도 부담을 그렇죠. 왜냐하면 같이 느낀다. 수권 정당으로 가려면 뭔가 네. 그래도 예전같이 발목만 잡는 걸 해서는 사실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이제는 책임이 일당한테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야당이 예전 같은 자세로만 나오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3당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해서 국민들 앞에 그래도 뭔가 성과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오히려 역으로 봐서 더 예전보다는 좀 잘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3당의 어떤 역할이라는 게 좀 양당 중에서 뭔가 그래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구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양당 체제와 달리.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그 점에서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3당 체제를 만들어낸 것이 민이다. 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사실은 강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현정 위원 말씀대로 서로가 이게 예전 같으면 이 여야 영수회담 그러면 각자 준비해온 원고 읽듯이 그렇죠. 하고서 그냥 냉랭하게 헤어지고 나와서 딴소리 서로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랬었죠. 만난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곤 했는데 이제는 서로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어쨌든 대화하지 않을 수 없도록 국민이 강제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도 이것은 압박이고 또 이현정 의원 말씀대로 야권도 이런 민의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좀 생산적으로 응답해야 될 책임을 더 무겁게 느끼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앞으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들이 어떻게 이 정치를 풀어가는지 이거를 이제 국민들도 지켜보고 또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책임도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뭐 국민의당이 뭐 해명을 하고 뭐 수습하려고 합니다만, 예, 안철수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솔하죠. 아무리 공식적인 뭐 대화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끼리 나눈 대화라고 해도 좀 경솔했고요. 또 그 해명을 한다고 해명한 것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충분한 해명, 납득이 되는 해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는 그냥 잘못 말했다, 뭐 경솔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이제 대통령의 힘이 떨어지니까 이제 네, 여러 가지 네.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뭐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안철수 대표도 뭐 딱 하나 그냥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 회사 하나 경영한 거 이외에는 뭐 경제를 그렇게 다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김종인 대표의 그러니까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김종인 대표하고 만나면 아마 김종인 대표한테 바로 이제 또 뭐 무시를 당할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인데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기싸움의 측면이 있죠. 이게 3당 구조가 되면서 이제는 뭐 서로 간에 또 어떤 이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기싸움의 성격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역시 오만하면 국민들한테 이제 역시 이제 심판받는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각 정당의 지도자도 정말 이제는 오만한 모습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는 좀 뭔가 이제는 서로 간에 또 힘겨루기보다는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은 이제는 뭐 대통령보다는 좀 나라를 위해서 서로 간 힘을 합쳐야 되는 시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좀 정상들끼리는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신뢰관계가 좀 회복돼야지만이 알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철수 대표와 김종인 대표 간의 이 공방이나 또 김종인 대표와 강봉균 이 선대위원장 간의 공방은 선거 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소 좀 거친 표현, 좀 이 과격한 이 표현이 있어도 뭐 선거 때 뭐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러고 넘어갈 수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선거가 끝났고 야권이 대승한 선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긴 쪽에서 뭐 조금 전에 저희들이 정리해 보내드린 대로 안철수 대표의 그런 발언이 그게 뭐 경솔한 발언이건 실수에 의한 것이건 이게 이 대통령을 맞으면 비꼬는 그렇죠. 거, 놀리는 이런 뉘앙스의 발언 아닙니까? 그렇죠. 비판이 아니라 빈정거리는 예. 거니까. 네. 이것은 뭐 선거 이겼다고 저렇게 금방 오만해질 수 있는가 이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어서 네. 발언 자체도 적절치 않았지만 이 당의 해명도 그런 면에서 충분치 않았다. 네. 이제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어떤 자리에서 이게 저 총선 평가 토론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승자에게는 오만이 독이고 패자에게는 변명이 독인 것 같다. 맞습니다. 예, 뭐 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게 총선 민심을 보면서 국민이 무섭다, 민심이 무섭다. 이거 여야가 모두 이구동성으로 선거 후에 한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무서워한다면 선거 후에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지켜야 될 좀 금도를 지켜가면서 정치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그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유승민이라는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뭐 누가 봐도 유승민 의원을 지칭하면서 발언한 것으로 네. 해석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복당 신청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강하게 얘기한 걸로 예. 봐서 네. 새누리당한테 복당 허가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그냥 워낙 그 인간적으로 쌓인 게 많아서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지 참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처리하기가 참 어렵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뭐 보십니까? 당에서는 지금 뭐 직책 맡으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물론 또 대주주기 때문에 사실 네. 뭐 당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렇죠. 더군다나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마당에 네. 만약 유승민 의원을 입당을 시킨다면 대통령이 과연 그럼 새누리당에 있을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벌써 당내에서 당장 이제 일부에서는 대통령 탈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이 문제가 만약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당 어떤 새로운 지도부가 추진한다고 할 경우는 상당히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새누리당과의 어떤 관계 자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 문제까지도 저는 비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어저께 이제 대통령 말씀 중에 보면 이제 안정되고 지도 체제가
안착이 된다면 요렇게 이제 전제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한을 단 게 아니라 조건부로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 조건이 언제 실현됐는지를 갖다 누가 판단할지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의원 말씀하신 거하고 좀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또 새누리당이 대통령 말에 따라서 유승민 의원 복당을 갖다가 늦추게 되면 또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네요. 지배하에 있는 정당처럼 사당처럼 이렇게 비치지 않겠습니까? 저 양쪽이 다 지금 상당히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 안 했어야 될 말을 한 거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 뭐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알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현정 의원 잠깐 말씀 나왔는데 뭐 대통령 탈당 얘기까지 네. 뭐 이렇게 당 안팎에서 조심스럽지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지난 2012년 대선을 치르면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20%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이 탈당 얘기는 아예 거론도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도 함께 가야 된다 이러고서 선거를 치렀잖아요. 네. 그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도 그 점 하나만은 이 책임정치라는 차원에서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 아직 22개월이 남았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22개월이 남았고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 탈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강석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태도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전까지 민주화 이후에 계속 네. 탈당해 오지 않았습니까? 글쎄 대통령이. 예, 뭐 조금씩 이유는 달라도 예,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탈당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당 정치의 착근, 제도화라는 측면에서도 그건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뭐 조금 정권 말기에 레임덕 현상이 오고 좀 권력 누수 현상이 심해지면 탈당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새누리당도 대통령도 끝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 사정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5월 3일, 이 다음 달 3일 이 전당대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했답니다. 네, 그랬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시기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전당대회를 아예 몇 달 늦출지, 그러니까 전대 연기론입니다. 네. 아니면 뭐 하면 언제 할지. 근데 연기를 하는 순간 이제 당분간 김종인 대표 체제가 계속 간다는 뜻이고요. 네. 이거는 사실상 합의 추대와 같은 효과를 그렇죠. 발휘하게 되겠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거 오늘 비대위 명확하게 이야기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내에서 굉장히 그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네. 좀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네. 비대위원 8명 중에 4명이 연기론 쪽에 기울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위기를 갖다 잡지 못한 걸로 봐서는 당내 반발도 꽤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요? 네. 지켜봐야 된다면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의 결정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네.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뭐 개입하지 않겠다고 그래도 그쪽 일련의 그룹에서 시그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단순히 전당대회를 뭐 늦추냐 마냐 문제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과거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좀 더 이제 이런 어떤 그 중도화 전략을 더 쓰느냐 이 문제로 지금 비화돼 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에 김종인 대표를 토사구팽한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고 네. 그렇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나 지금 뭐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 자체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내분과 어떤 지지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면 사실은 그런 명분 자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 하면 과연 그런 문재인 대표한테 무엇은 플러스가 되겠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상황을 일단 양산에 가 있는데 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잘 나가고 좀 더 탄탄하게 하려면 오히려 김종인 대표 체제를 좀 가서 경제민주화 문제를 좀 더 확고히 하고 네. 연말 정기국회를 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실효성 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전당대회를 하면 정세균 의원이 지금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마당에 네. 이게 지금 마이너리그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뭐
나경선, 송영길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중에서 한 분이 대표가 되면 이 과연 잘 갈 수 있을까라는 또 문제고 지난번 혁신위원회를 하면서 당헌 당규를 바꿔서 최고위원제가 아닙니다. 지금 지역별, 권역별 대표 5명 뽑고 계층별 대표 5명을 뽑습니다. 10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복잡한 구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과연 이게 지금 이 지도 체제가 잘 갈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늦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전대 연기론이 현실적으로 가능성도 높고 더 뭐 설득력이 더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최종 결정을 하기에는 좀 진통이 뒤따를 것이다. 두 분이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오늘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됐습니다. 김성식 정책위 의장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게 참 이게 웩도독 현상으로 보고 싶은데요. 웩도독.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데 제3당의 원내대표에 따라서 지금 1, 2당의 원내대표가 완전히 누구냐가 되냐 다 달라져 버렸어요. 그런 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예. 정말 박지원 대표가 이게 이번에 3번째거든요. 이분이 워낙 또 노련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박지원을 도대체 상대할 사람이 누가 있냐. 아. 그럴 경우에 지금 여야당에서 안 되겠다. 좀 선수를 높이자. 좀 더 노련한 사람 하자. 이러다가는 완전히 말아먹힌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박지원 효과가 지금 1, 2당 원내대표 경선에 상당한 저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이 박지원 카드를 선택한 거는 잘했다. 저는 최선의 선택이죠. 예,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늙은 카드로 신선한 충격을 줬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박지원 카드, 박지원 충격이 말씀대로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경선에 역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새누리당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5월 4일 날 원내대표 경선 예정돼 있는데 누구한테 좀 더 유리해지는 겁니까? 새누리당이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은 지금 유기준 의원이 출마하겠다고 네.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은 유기준, 나경원, 정진석, 그다음에 김재경, 김정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좀 판단할 겁니다. 과연 이 지금 박지원을 상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럴 경우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아마 4선급에서 정도에서 아마 좀 택할 것이고 나름대로도 협상력이 있는 조금이라도 경험이 많고. 네, 그렇죠. 그런 쪽으로 택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10명이 지금 출마하겠다고 나서고 그래요. 있거든요. 많더라고요. 굉장히 네. 많은데 아마 그러긴 아마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갈 것 같은데 아마 거기서도 좀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조금 더 않겠는가. 나이 많고 선수가 그렇죠. 많은, 네, 경험이 그리고 많은. 정적 비중이 있는 분으로 조금 아마 선택할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누구를 선택을 해도 지금 네. 무게감이 거기 쫓아갈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하. 그렇지만 이제 협상이라는 거는 당의 뒷받침, 당의 단결력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는 박지원 카드를 갖다 많이 의식하겠지만 네. 결국은 협상력이나 이런 걸 봐서 좀 젊더라도 협상력이 있고 당을 이끌어갈 수 있으면 선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지원 원내대표를 상정했을 때 뭐 조금 전에 정세균 의원이 당권 도전을 안 하겠다고 네. 입장 표명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원내대표에 정세균을 가야 되는 거야. 이런 그래서 얘기가 역으로 있어요. 김부겸 의원도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김부겸 의원을 내세워서 좀 네. 더 무게감을 주자. 그 본인이 또 그렇죠. 거기는 아니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재미있는 현상이네요. 네. 이 확실히 이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이 박지원 의원 카드를 쓰는 순간 확실하게 부각되는 네. 이런 효과가 있네요. 예,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